예, 반갑습니다. 이학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들 해외 주식이 됐건 해외 채권이 됐건 해외 부동산이 됐건 해외 펀드가 됐건 단돈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100,000원어치, 100만원어치라도 좀 해보자. 그게 오늘 저의 주제고요. 그렇게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좀 해보시면 저는 상당히 좀 보람차다라는 생각을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개의 일을 찾는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5가지 이상 일을 합니다. 5가지 이상.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은 학교에서 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이라는 곳에서 과목을 3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론 같은 거는 일반 경영학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딱 그런 데서도 글로벌 투자 실무라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재테크, 딱 여기 오신 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좀 재테크를 좀 즐겁게 하자. 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과정 3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새벽부터 요즘 한 10시 정도까지 매일 방송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책 같은 걸 좀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태까지 한 4-5권 나왔는데요. 물론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런 책을 썼고, 또 2018년판이 곧 나오고 트렌드 관련 책을 한 2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작년 6월로 해서 일단 시즌이 끝났는데 여기 주최하신 머니S에서 제가 7년 동안 주간으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출발 자체는 이제 대우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증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고 거기에 충분히 트레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쓴 말씀은 주식을 오늘 딱 한국 주식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미국 주식을 약간 더 얘기하겠지만 또 종목 하나 딱딱 찍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 출발지 이런 걸 잠깐 소개해드렸다 보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교재도 있지만 제가 썼던 책들 몇 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투자를 당장 해야 된다는데 오늘 첫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계속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부터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그림 오늘 보여드린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3장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당장 오늘 어떤 주식을 사는지 어떤 펀드를 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투자하시고 채권을 하시고 펀드 투자할 때 상당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작년에요. 2017년에 대한민국이 박스피를 뚫었다고 하잖아요. 박스피라는 것은 박스권에서 위아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박스피의 또 하나의 전제는 쌀 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올라서 2,300, 400 올라가고 오늘 현재 2,500보다 넘어 있잖아요. 2,500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그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바로 빨간 선 있죠. 빨간 선과 파란 선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결국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선은 뭐냐면요. 코스피의 EPS라 그래갖고요. 그냥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버냐는 건데 절대 규모가 아니라 주당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당 얼마에 이익을 얼마 버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증권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 기업 증권회사는 항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좋다. 뭐 2016년도 좋다, 2015년도 좋았다, 2014년도 좋다. 항상 좋다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보시면 냉정히 보면 2016년 봄까지는요. 이익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이게 2007년 8년 금융위기고요. 그때 회복됐다가 계속 요 이익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조금 놓아지면 떨어지고 이건 특정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전체 기업의 평균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균치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게 언제 처음에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작년 1분기, 2분기도 확 늘어나고 작년 3, 4분기 또 늘어나고 지금 얘기 들으면 앞으로 2018년에도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2018년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모르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익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고 얘기했지만 그 수년 동안에 이익이 결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익이 결코 늘어나지 않으면 위에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위아래 흔들거렸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뭐냐면 박스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똑같이요. 특정 기업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웬만하면 다 됩니다. 삼성전자 이익이 증가하고 내려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국인이 산다, 외국인이 판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다, 어떤 뉴스가 있다, 정책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약간씩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길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주식은 이익의 변수예요. 이익이 늘어나고 줄고 이익이 늘어나고 줄고에 따라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제 3,000포인트도 간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3,100 간다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갈지 안 갈지는 장담 못하고 저는 중립적으로 보지만 이익이 정말 이렇게 늘어나면 지수는 3,000도 가고 4,0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져서 이익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익이 막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코스피를 사면 되는 거예요. 코스피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이익이 저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코스피 주식을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고 뉴스를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또 없앤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혹시 방송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하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재료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테마가 오늘 수십 개 테마가 다 분리되는 테마입니다. 그냥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코스닥에 있는 것들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이익의 변수, 이익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면 결국 다시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동안의 증권회사들이 다 이익이 좋아진다고 했지만 수년 동안 그건 지나고 나면 다 거짓말이었고 작년에 맞췄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주식이건 간에 결국은 이익의 변수다. 이익의 변수가 아닌 거는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 제자리를 가는 겁니다. 제자리.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상장사 이익이 뭐 190조, 200조 이제 거의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나는 거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요. 이익 증가분 전체 이익에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익의 증가분 있죠. 2016년 대비 2017년에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 이익의 증가분의 90% 이상을 달랑 두 회사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올해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다만 뭐 슈퍼사이클이나 어쩌네 저쩌네 하고 뭐 말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만약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이런 거 있죠. 바이오 이런 것들이 100번이 더 좋아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합해봤자. 포스코, LG석유, LG화, 롯데케미칼 다 현대차 다 좋아져봤자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익 증가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 꺾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지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포스코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 안에서 뭐는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지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만큼 이익의 증가폭이 아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 좀 두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되면 코스닥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삼성전자는 좋건 싫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써놨지만 삼성전자는 단 하나의 회사가 대한민국 상장사 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 이익이 절반만 줄면
뭐 절반 줄지 안 줄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이익이 반이 줄면 상장사 이익에 그만큼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장사 이익의 20%가 준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이익이 반을 주면.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MSCI 내 전체적인 한국 내 비중은 삼성전자 22%고요. 전 세계 이머징 국가만 한 기업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4%고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19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가 삼성전자 사자 팔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익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건 안 하건 갖고 있건 안 갖건 큰 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꼭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산의 거의 99%는 한국의 자산을 가 있습니다. 한국 자산. 그 한국 자산에 가 있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큰 거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은 몇 채씩 갖고 계셔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아니면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최소한 전세를 설정해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월세 하더라도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은 절대 보유 자산에 개인들의 자산에 개인 자산의 절대 다수가 95% 90%가 국내 자산에 올인돼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나이가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셔갖고 이제 본인은 혼자서 이제 노후만 즐기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 저는 이제 보통 한 60대 초반 이하는 다 그런 분들이라 보고 있는데요. 자제분들, 친구들, 조카들, 딸들 이런 친구들, 손자, 손녀들 이런 친구들에 보면 해외에 가서 살 일도 많고 유학 갈 일도 많고 해외에 대해서 여행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는데 한국 자산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힘이 세지면 좋겠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IMF 때 위기 있었고요. 2007년 8년 리만 사태 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 환율이 무슨 2,000원 막 폭등하고 막 그런 사태가 온단 말이죠. 한국 자산만 갖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저는 단연코 우리 계신 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거는 자산의 상당 비중을 좀 해외 자산을 좀 갖고 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5년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지수는 5분의 1 통나고 5분의 1 토막당하고요. 일본의 도쿄의 주택 가격은 뭐 7분의 8분의 1 따라가고 빈집 많이 늘어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일본에서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노령화라는 문제가 컸던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성장이 멈추고 부동산 값이 엄청 커져 있을 때 그 버블은 상상 초월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되고 여전히 부동산이 불패란 사람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자산 모든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25년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 자산을 통해서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를 해놓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얘기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은 증권사 자기네 직원들한테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하라고 해외 주식하라 막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현만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70%의 투자를 외국에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얘기가 좀 과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성이 좀 맞다.
라는 생각을 전 거기에 동조하는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가 100이라 그러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1.8% 여기 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시면 대부분이 주식을 하시는 건 뭐라 1.81% 올인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53%, 일본이 8%, 영국이 6%, 스위스가 2.6% 등등 나오고요. 홍콩이 3.58%, 메인랜드 포함해갖고 중국이 요즘 한 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달랑 1.8%. 1.81%에 올인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너무나 위험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1.81%가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다 준 나라예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배당을 막 줘요. 배당을 막 줘갖고 뭐 1년에 뭐 1억을 투자하면 뭐 3천만 원에도 배당 팍팍 주고 1천만 원에도 배당을 막 주면 좋죠. 결국 상장사에 투자한다는 건 두 개예요. 결국은 배당 아니면 결국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별로 일자리가 없다?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이야. 워킹 홀리데이에 많이 나가잖아요. 이민 가려고 많이 애를 쓴단 말이죠. 자제분들, 조카분들 다 유학 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미래보다는 외국에 대한 미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한국만 해서는 약간 좀 머리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매력은 뭐냐? 여태까지의 매력은 고도 성장을 해온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치면서 우리는 고도 성장을 해온 겁니다. 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도 했고요. 7%대 성장했고, 다만 지금은 2%도 겨우 가죠.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3%를 수년만 해서 3% 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요. 그럼 3% 성장하는 거면 엄청 높은 거냐? 절대 아닌 거죠. 중국이 6.9%를 했다고 지난 4분기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달랑 3%라는 얘기죠. 미국도 3% 하는데 우리나라가 3%? 넌센스죠.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때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연배에 있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그 직장인들 하면 세제 혜택주는 많이 적금 있었는데요. 그때 재형저축이요. 그때 제 첫 할 때가 60만,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60만 원 월급 급여 60만 원 이하는 가입이 됐다는 게 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첫 달만 되고 그 다음엔 기준이 안 돼갖고 첫 달 무조건 가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금리가 한 13%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세제 혜택 보면 한 18% 효과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0%는 뭐야? 지금 1%잖아요. 1%. 네. 그 1%라는 건 그만큼 성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 근데 그게 이제 답이라고 보는데요. 성장성이 높은 나라가 지금 13인데요. 2050년에 18위로 떨어집니다. 2020년부터요. 2050년까지 국가별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라는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한 기관에서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지 쭉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1, 2로 가는 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인도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이 되겠고요. 오늘 그 일부 경제지 보면 제가 이따 다음에 여기는 안 보여드리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요. 또 나이지리아가 들어갑니다. 나이지리아. 네. 오늘 일부 신문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나이지리아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한 거 혹시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만약 데스크를 하는 높은 사람이면 그런 기사는 찢어버립니다. 그건 걸레 같은 기사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나이지리아는 고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지 않는데 PR을 높게 주기가 쉽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거는 2020년부터 50년까지 보면 캐나다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은 나라예요. 캐나다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0년부터 50년까지 보면 딱 이것만 보면 다른 요인 다 무시하고요.
주식을 사면 한국 주식보다 캐나다 주식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물론 다 모든 것이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랑은 안정도 돼야 되고 어떤 좀 변동성도 적어야죠. 아무리 베트남이 좋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 올인할 수 없는 거죠. 어찌됐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마디마디. 그렇지만 결국은 성장성 높은 쪽에 가는 거예요. 맞죠? 성장성이 이거보다 좀 맞으면 어떻게 되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은 뭐냐?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돼요. 배당을 많이 주건 뭔가 대신에 보상을 해요. 안정성을 주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라도 줘야죠. 공기. 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지금 공기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건 아니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나이지리아보다도 나이지리아 여기서 가셔서 사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 나이지리아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매일경제 오늘 증권면에 나온 걸 제가 긴급하게 오늘 갖고 온 건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PR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8.9라고 해서 나이지리아보다 낫다, 러시아보다 어쩌다 등등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렇게 절대 PR이 높아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 넌센스죠. 왜? 성장률이 낮고 성장이 낮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정치적 불안정이 있는 거죠. 지정학적 불안감이 있는데 이렇게 높게 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PER이 14배에서 9배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독일을 팔고 지금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이가 없는 접근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 무조건 싸다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미국 주식이건 중국 주식이건 베트남 주식이건 해외 주식 직접 한번 해고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분인데 딱 보더라도 10%도 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은 아직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 그래도 한 50% 이상 될 거예요. 물론 오늘 부동산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 뭐냐? 한 방에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방에 올인해갖고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꾸 투기적인 걸 찾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라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기업을 잘 모릅니다. 다만 신라젠에 다니는 직원조차 신라젠에 다니는 높은 사람들조차 그 회사의 가치가 지금 주식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바이로메드 이런 거 있죠. 바이로메드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 다 2배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의 대표는 알까요? 바이로메드 직원은 알까요? 지금 그 회사의 가치를 주가를? 언제 지금 미국에서 승인 날지, 언제 미국에서 메이저들이 물론 먼저 큰 계약이 있다면 알지 모르겠으나 모르는 거죠. 신라젠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한 증권사도 신라젠에 대해서 레포트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거 뭐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라젠의 주가의 영역은 뭐다? 전 딱 쉽게 말씀드리면 용기의 영역입니다. 용기 아니면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거 용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나 이런 데서 뉴스에 나와갖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적극 더 투자한다 그러면 상가 확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과열 진정이 되면 한가 들어가는 건 말이죠. 사실 신라젠은 뭐 억하심정이 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워낙 많다는 거예요. 드론 얘기하면 오늘도 드론 관련주도 막 올라가는 게 있던데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도 얘기했는데요. 전 세계 드론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드론 만들어갖고 돈 버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장난감 같은 거 카메라 찍는 건 다 중국 회사 다 쓰는 거고 군사용 드론은 다 미국 거 쓰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드론 관련주 여러분들이 쓰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주 딱 치면 드론 관련주가 20개 뜰 거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휙 올랐다 휙 떨어져 올랐다 떨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주식은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니게임. 그 머니게임 뭐냐면 난 먼저 샀다가 모르는 사람이 먼저 슬쩍 팔고 나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남들보다 싸게 샀다가 조금 올라오면 훌랑 다 팔고 조금 더 팔았다가 떨어져 또 사고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웃을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미명은 뭐다? 기술적 분석으로 나오는 거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각종 차트 분석법이 있잖아요.
외국인 매집 차트 이런 거 지나가면 미치는 거죠. 그걸 만든 놈은 돈을 벌 줄 모르죠. 만든 사람은, 만들었고 파는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벌까요?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극히 회의적. 테마 매매 먼저 하는 거죠. 테마 매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인가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출산 장려 정책 여태까지 10조 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거는 이명박 때 썼고 박근혜도 썼고 문재인 대통령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10조 원을 썼어요. 문제는 앞으로 웃으셨잖아요. 나이 사모님이 웃으셨는데요. 앞으로 3조 원을 더 쓴다고 해서 애를 더 낳을 것 같으세요? 낳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로 투 세븐이라는 거 상한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젖병 만드는 회사 뭐 들어도 잘 모르지만 막 올라가잖아요. 지나가면 웃는 얘기죠. 그게 바로 지금 상당수의 대한민국 주식 투자에 개미 투자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적이랑 펀더멘탈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머니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가 머니게임 할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죠. 대한민국 몇 개 있죠. 몇 개 사실은. 그 어디냐면 키움증권 같은 데죠. 엄청 샀다 팔았다 하니까. 키움증권에 사실 제가 높은 분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키움증권에 물론 대표는 안 하고 오너는 안 하겠지만 뭔가 그 계산을 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9시 1분에 딱 엔터키를 딱 치면 오늘 벌어들인 일이 딱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사는 엄청 잘 돼 있어요. 딱 치는 순간 거의 리얼타임으로 내가 오늘 지금 수수료율이 얼마나 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키움증권이 엄청 잘 돼 있죠. 테마주. 쫙 수마 20, 30개씩 나오잖아요. 각종 매매에 대한 공식 같은 거 딱딱딱 찍어주잖아요. 자동으로 딱 알려주고 이런 것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냐고요. 그걸 돈 번 거는 키움증권이 돈을 벌었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돈 번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돈들이. 그렇지만 0.01%가 버는 겁니다. 0.01%. 단연코 제가 여기 계시면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 다만 그런 0.01%가 뭔가 다른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슈퍼개미라고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개미 아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데 진짜 훌륭해요. 진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진짜 존경하죠. 그렇지만 슈퍼개미의 강의를 쫓아다닌다? 그분의 글을 쓴다고 해서 이해할까요? 전 절대 안 된다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있어요. 왜? 생각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0.01%라는 거죠. 그런 분들. 저도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된다고 있어요. 특히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지금까지 돈을 잘 못 벌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수가 25%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이 안 됐다가 막판에 코스닥도 올라갔잖아요. 그게 셀트리온이 다 올렸건 뭐가 신라젠이 다 올렸건 다 무시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작년에 25%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계시면 딱 한 분 계세요. 지금 딱 한 분 계세요. 저분은 올해도 버실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런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작년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지수보다 이겼다. 손 들어보세요. 5년 연속 5년 동안 평균해 보면 손 들어보세요. 저분은 안 드셨는데 저분은 작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지금. 얘기만 해보면 지금 알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 5년 여기 좀 절반 정도 주식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으나 주식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한다? 그런 방식대로 계속한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올해도 안 돼요. 어딜 쫓아다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모르죠. 저도. 바꿔야죠. 뭔지 모르지만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대신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에서 만족했냐 그랬더니요. 42.8%는 그래도 이제 한국은 이제 딱 얘기하잖아요. 너무 안 좋다고 욕을 할 수 없어요. 갖고 보통분이 42%가 나왔고요. 불만족이 36%, 매불만족이 11%, 매우 만족은 조금 있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만족도입니다.
만족도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 투자를 물어봤어요. 경험이 있다면 수익이 만족하냐니까 42%가 만족, 보통은 40.8%, 불만도 있죠, 여전히요. 매불만도 있죠. 다 있으나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 연세가 있으셔갖고 나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나는 커피도 싫어. 나 스타벅스 절대 싫어. 상관없어요. 나는 아이폰 절대 안 써. 나 무조건 삼성이나 LG 걸 써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전 그거는 사람들의 선호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걸 스타벅스도 별다방도 매일 가시고 별다방에서 다이어리 받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죠? 아이폰도 쓰시고 아이폰 10 나오면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분들 있단 말이죠. 집에서 주무실 때도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아이패드로 보다가 잠들고 이런 사람 있단 말이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분들한테 익숙하지만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대신 물어봤다 그러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낯설기도 하고 시차도 있고 한국 주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겠냐 이런 분도 있고요.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뭐 한주원도 복잡하고 등등등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걸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왜? 해봤으니까. 페이스북을 해본 사람들은 뭔가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구 해봤어. 그럼 사는 거죠. 이런 걸 해봤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테슬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있고 등등등 있는데 압도적인 거는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죠.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 미드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내가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내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 그럼 많이들 볼 것 같아요. 그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주식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주식을 차트 이런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주식은 내가 고객이고 내가 돈을 쓸 용의가 있고 주위에 많이 쓰면 그 주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조선 같은 거는 내가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만 웬만한 건 그렇게 되거든요. 갖고 있는 주식을 물어봤더니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해외 직구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페이팔 계좌 있으신 분 있죠, 여기요? 예? 계좌 있으세요? 이렇게 페이팔 계좌 있으신 분 계실 거란 말이죠. 해외 자제분들, 유학 갔던 자제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잠시라도 일시적으로도 해외에서 단기 유학이라 했던 부모였거나 본인이었다 그러면 페이팔의 위력을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내가 고객이고 그러면 주식 사면 되죠.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것도 많이 25%나 되는 분이 페이팔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하시죠, 지금. 네, 그게 수치입니다, 이건. 한국 거래소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최근에 2년간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내 총 GDP 대비 해외 주권 투자 비중은 한국은 21%, 미국은 53%, 영국은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80%나 되는데 우리는 달랑 21%. 역설적으로 보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저는 최소한 50%에서 60%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 지금은 소수지만 지나고 나면 그쪽이 돈이 된다는 걸 많이들 인식하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냄새를 맡는 사람이 먼저 가죠. 근데 지금 먼저 냄새를 맡는 사람이 지금 가는 것이 바로 해외 투자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조금 초보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팁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의 주식은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보다 실적이다. 실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실적 말고도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외국인 차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쓸데없는 얘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해외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딱 치면 예를 들어서 유아 관련주, 출산 관련주가 뜨면 출산 관련주 주수가 HTS의 모든 주가 한꺼번에 다 도배가 되잖아요. 똑같은 주가 딱 뜨잖아요. 해외는 그런 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왜?
그게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는 건 결국 실적에 대한 논의밖에 없다. 결국은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딱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얘기를 하면 오늘도 사상체육과로 끝났거든요. 뭐 다우나 나스닥 이런 것들이. 그럼 저한테 이럽니다. 교수님,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분들한테. 미국 주식은 121년째 올랐다고. 아니, 중간중간 떨어지긴 있었죠. 지나고 나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건 특히 2012년 때부터 봤는데 이거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우리나라 이익과 주가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줄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당 이익이고 파란 선이 지수입니다. S&P 500이에요. 결국 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똑같이 갑니다. 미국은 더 특이하고 똑같고요. 일본도 똑같고 유럽도 똑같아요. 선진국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정확히 안 쫓아가는 거가 어디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떨어진 나라.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런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웃을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금융시장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정된 나라는 이거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S&P 500 전체가 그림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120년 역사입니다. 다우지수예요. 오늘 현재 사상체육가 저 끝에 가 있는데요. 저 위에 가 있는데 이거가 1890년에 그래요. 여기가. 계속 중간중간 올라가죠. 이때가 대공황 때니까 다 5, 6년 고생했어요.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가죠.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그때 매년에 주요한 이슈가 있던 거예요. 뭐 1950년에 6.25도 있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도 있고 조금씩 다 써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건 저는 속으로 보면 개소리예요. 그래서 떨어질 게 아니라 떨어지는 방법은 있죠. 미국의 기업의 이익이 크게 떨어지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황후장,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차트를 얘기하고 수급을 얘기하고 뉴스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코스닥의 국민연금의 지원체계 이런 제가 봤을 때 아무 펀더멘탈 전혀 없는 얘기를 갖고 개미들을 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니게임을 내모는 거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증권회사 재무팀이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3시 반에 지금 3시 20분이잖아요. 지금 딱 치면 얼마 벌었는지 딱 떨어져요. 얘네들은. 오늘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거죠. 조금 흔들거리면 더 많이 버는 거죠. 딱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아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금융시장의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많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약간씩 떨어지죠. 약간씩 떨어지죠.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지수가 올라갔던 것은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올해요. 이익이요. 미국의 기업 이익이 보통 11%에서 13% 정도 이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S&P 500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지수는 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익이 한 10% 이상 올라가면 그 정도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는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기본적으로 그래 보세요. 큰 것들은. 작은 것들은 여전히 머니게임을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현대차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은 이익만 보시면 돼. 이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오늘 거 제가 따끈따끈한 거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왔다 오늘 아까 기자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빨리 늦게 줬다고. 근데 늦게 줄 살 수 없죠.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니까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한글로 제가 적어놨어요. 주식은 고평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저평가하기 때문에 사고 고평가 때문에 주식을 자꾸 팔라 그러잖아요. 증권사분들도 팔라 그러잖아요. 많이 이익이 났으니까 팔고 한번 챙겼다가 다시 사라 그러는데 젠장 삼성전자 다시 살려고 해서 팔았다고 언제 다시 샀어요? SK하이닉스를 언제 다시 샀냐고요.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해서 대한항공 샀더니 계속 떨어졌잖아요. 넌센스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골드만삭스 얘기야.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 큰 그림에서 경기가 침체되느냐 경기가 하강 국면에 됐냐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고요. 이걸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진한 파랑 있죠. 진한 파랑색은 주식을 좋은 주식을 골라서 바이 앤 홀드 했다는 거예요. 이거가 언제부터 써 있죠. 1900년부터 2012년까지 113년의 역사입니다. 한두 해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되겠고요. 초록색은
고평가됐다고 해서 팔고 저평가되면 샀다. 팔았다 샀다 반복했더니 압도적으로 진한 파랑이 더 높은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그럼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나는 이렇게 듣더라도 한국 주식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샀다 팔았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올해도 또 지수 대비 수익이 형편없었다. 그렇게 자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도 조그만 주식은 잘 몰라요. 코스닥이나 테마주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사시면 되고 안 좋으면 안 사면 되는 거죠. 다만 샀다 팔았다 할 때 자꾸 많이 올랐다고 팔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분은 지수만큼 먹을 수 있다고 보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테마주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웬만한 것들, 큰 주식들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 주식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할 때 보면. 한국 주식도 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니까 그냥 냅두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갱유라고 아세요? 쓸데없는 책은 다 갖다 불태워버리라 했잖아요. 저는 그냥 차트 책은 다 불태워버리라는 주의를 갖고 있어요. 왜?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줄을 많이 긋잖아요. 줄을 긋다 보면 이런 줄을 모는지 빼곡하게 되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저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그런 뭐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 계신 분 한 300분 오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사게 만들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 2시간 얘기하면서. 반대로요, 제가 오늘 끝나고 옆방에 가요.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팔아야 된다고. 기술적 분석으로. 그게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해외 주식 있는 게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영문이나 대우에서 보여주는 미래에서 보여주는 찬란한 기술적 분석 툴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어. 뭐 분봉을 4분봉, 5분봉 막 정하고 막 하잖아요. 전문가들 따라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수칙을 바꾸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쥐뿔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미국 주식은 기술적 분석 하다 보면 계속 저점 위에 계속 이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죠. 이거는 수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팔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정말 이런 얘기 말씀드리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가고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하라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웃으세요, 선생님? 정말 제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한국에서 외국인 따라잡기 많이 매매하는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 차트 갖고 급소, 외국인 뭐 매수열 이렇게 떠들잖아요, 애들이요. 방송에서. 최소한 저희 방송에서 9시 반, 9시 40분까지인가 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애들 내보내라 그러니까. 제가 저랑 같이 하면 격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주식 올라간다고. 이런 햇소리 하는 애들 보면.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해갖고 주식해서 돈을 벌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하고 김치하고 갈비 정도 하겠죠. 불고기 미국에 살면 다 그 정도 하죠. 레스토랑 많이니까 하죠. 그 정도는 하죠. 그렇지만 무슨 삼성전자 정도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기업들을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 와본 사람이요. 한국 역설적으로 한국에 안 와본 미국 외국인 투자가가 93%입니다. 93%. 와본 적도 없어요. 상대적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많이 가봤죠. 미국에. 그러잖아요. 영어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또 지금 마지막 한마디 더 묻죠.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서 한국 주식으로 돈 벌었냐고.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한국말 못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도 하는데. 제가 그런다니까 하면 교수님은 외국에서도 살고 공부도 하고 영어 좀 하잖아요. 영어 조금 하죠. 영어 조금 한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그런 걸 다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워렌 버핏 땡 관련된 강의에 들어보면 한 7, 8번 듣고 한 100만 원 이상 강의료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뭐 밸류 투자하고 뭐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기법으로 워렌 버핏님의 원칙대로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찾으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종목도 없어요. 한 종목도 없어요. 그렇게 워렌 버핏 좋으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버크셔 해서요라는 기업은 워렌 버핏님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 자체예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사상 채우고 갈 거야. 아마 안 봐도 뻔하죠. 그걸 사면 되는데 그 85 그러던 할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그 주식을 하나 사면 될 걸 뭐 백몇십만 원씩 강의를 듣고 되지도 않는 주식을 한국 주식을 찾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으로 당하는 거죠. 머니게임에 그러면서 밀려가는 거죠. 이분은 잘 모르실 텐데 존 보글이라고요. 뱅가드 자산운용,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운영에 설립하셨던 분입니다. 존 보글이라는 분이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여전히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고요. 혁신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왔던 거죠. 어찌됐건 애플이라는 게 있었고 페이스북이라고 있었고 아마존이 있었던 것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이버의 치명적인 약점은, 전 네이버라는 주식 엄청 좋아하지만 네이버의 치명적인 약점은 딱 하나 보고 있어요. 네이버가 해외 갔을 때 일본에 간 게 치명적 약점이었어요. 그때 과감히 미국 갔으면 지금보다 주가는 10배 갔을 거라는 걸 갖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어찌됐건 늦었죠. 어찌됐건. 다만 네이버는 절대로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될 수 없는 것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의 한계죠. 숫자 한계죠. 카카오도 아무리 적으면 뭐예요? 한국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말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딱 그걸 사야 되는 거죠. 딱 그거. 뭔지 모르지만 그걸 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힌트 드리면 앞으로는 관련주란 걸 사지 마세요. 관련주란 건 없어요. 세상에. 관련주. 전기차만 있으면 전기차 관련주는 없어요. 딱 전기차 주식이 딱 있는 거예요. 좀 더 스타디해 보시면 제가 나중에 뭐 다른 공연이래 강연할 때 오시면 그런 ETF 그런 투자가 워낙 많이 있어요. 지금 딱 사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지향적인 경제를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를 결국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해외 주식 투자는 초보 투자가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초보 투자가일수록 글로벌 최고 기업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최고 기업.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나는 생전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다. 미국 기업 몰라. 그럼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좀 안단 말이죠. 좀 익숙해요. 그러면 그걸 사면 되죠.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좋지만 서비스가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딱 좋은 건 제가 보기에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제 느낌이지만 그 불쌍한 여성 스튜어디스들이 짐을 올려주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짐 올려주는데 보셨어요? 다른 스튜어디스들이? 다른 나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근데 딱 보시면 외국 가면 훨씬 더 자리도 높고 의외로 서비스도 좋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기업을 사면 되죠.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훨씬 더 안정된 기업이 있다?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델타항공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사시면 되죠. 단기적으로 시각에서 투자하는 것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되겠고요. 환율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겠고 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계산하고 유로로 계산하고 위안으로 계산하시면 환전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 화폐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세금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돈 벌어서 세금 낸다 하시면 돼요. 돈 벌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이 3종 세트라고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벌써부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술 많이 드시잖아요. 술이요. 술은 3조의 거래세 3조는 3조. 주세가 3조예요. 3조. 거래세가 6조 정도 됩니다. 6조. 담배세가 13조랍니다. 담배세. 근데 세 개를 다 같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애국이라고 애국자. 근데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못 벌면 좀 애국만 한 거죠. 다섯 번째, 영어, 중국어, 일국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 초보 투자가분들은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서너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이게 바로 워렌 버핏님이 하는 회사예요. 이걸 하나 사면 은행주도 들어있고 항공주 들어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도 들어있고요. 은행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철도 회사도 들어있고 들어있는 것이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요즘 한 215달러 정도 할 겁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넘죠? 23, 4만 원 하죠? 네.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애플에 뭐 아이폰 10이 잘 팔리다 안 팔리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계속 쓴다, 아이패드 쓴다 그러면 이거 사시면 되죠. ETF를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ETF는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ETF 세상이 엄청 여러분들 속에 다가온다 보고 있어요. ETF를 하는 분과
그냥 개별 종목 하는 분은 큰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책 준비하는 것도 ETF 관련 책도 하나 쓰고 있는데 하여튼 ETF에 관심을 많이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돈 버는 길입니다. 국내도 해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근데 이 ETF는 IGM이란 ETF인데 이런 매매하는 것들은 다 증권회사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ETF는 이 IGM은 미국 북미의 기술주들로 갖고 하는 거예요. 기술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걸 자세한 찾아보면 제가 나중에 좀 이따 기회 드리겠고요. 은행주에서는 JP모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건 제가 오늘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가가 미국 주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라서 나는 걱정돼 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가보시면 돼요. 이거는 QUL이라 그래요. QUL이라 그래갖고요. 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겁나는 분들이 좀 살만한 거예요. 이 자세한 것들은 또 구글이랑 해보면 자세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급변할 때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주가에 떨어질 때 안정성이 높은 것들 그런 거로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매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계좌 이런 것들은 거래하신 증권사 있죠. 거래하신 은행 이런 데 보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모자르시면 저희 카페나 페이스북 오시면 조금 더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될 것 같고요.